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김정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거래 회담을 마치고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 있는 무기 공장들과 함대 사령부를 돌고 있습니다. 한미일의 긴밀한 대응과 중국의 의도적인 무관심 같은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현행 자동차 관련 세금을 차값을 기준으로 매기라고 대통령실이 권고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서민 차량들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 2위 군사대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세계 유수의 정상들을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지각대장으로 악명이 높죠. 그 푸틴이 30분이나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서 32살 연하인 김정은을 극진하게 영접했습니다. 푸틴이 얼마나 아쉬우면 그랬겠느냐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 Рад вас видеть. Как вы добрались?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까? Спасибо, что на свою занятость пригласили нас и тепло приняли. Я очень рад вас видеть. 만나서 반갑습니다. Тем более, что такие события вот были. 75 лет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70-лети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войне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75 лет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У нас столько событий. 주민민국하고 상권 75돌도 맞이하고 지금 또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 그 위협 관계설 전 75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이게 새로운 우주 기지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 왼쪽에 선 사람이 러시아 통역인데 들으셨겠지만 우리말, 조선말로 지금 계속 동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40초간 악수를 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하겠습니다만,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위 지각 역사 참 화려했죠?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드는 KGB다운 어떤 심리전이다. 이래서 메르켈 총리 4시간 15분 정도 2014년도 기록이죠? 기록이죠. 그게 네. 제일 기록이고 2018년도 아베 총리 한 4시간 15분 그것도 아베 때는 2시간 반. 2시간 반.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2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1시간 45분. 이거 그러니까 보통 2시간이에요. 보통 2시간을 기다리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심리전의 일환인가, 상대방을 기죽이려고 이러나, 그래서 지각대장으로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30분 먼저 와서 김정은을 기다리는 푸틴이 초조한 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상들 간의 회담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결례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 기다리면서 오만 생각이 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갑이 누구냐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번에는 푸틴이 30분 먼저 와서 기다렸고, 지금 들으셨지만 악수 시간이 김정은 손을 먼저 잡고 계속 쥐고 흔든 시간이 40초라고 합니다. 자,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독재자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현대판 전체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40초 동안이나 붙들고 흔들었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모종의 계산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아쉬운 단기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래서 탄약을 보급받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적어도 북쪽에 있는 인민들에게 김정은의 어깨를 좀 올라가게 하는 일련의 제스처가 필요하다라고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40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2019년에 만났을 때도 자기가 먼저 와서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을 봐서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도 뭔가 그 함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독일의 메르켈 같은 경우는 4시간이 넘게 기다리게 하잖아요. 4시간 15분이었어요. 그다음에 일본 총리는 2시간 넘게 기다리게 2시간 반.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대통령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런데 소련의 치룬 전쟁 중에서 아마 가장 잊지 못할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일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죠. 그렇습니다. 독소 전쟁. 그래서 네. 2차 세계대전은 독소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1,000만 명 넘게 죽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산하고 또 러일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대한 푸틴의 인식 이런 것들을 계산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40초라고 하는 거는 김정은을 배려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친밀하다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또 보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독재자, 권위주의 통치자일수록 이렇게 악수 시간이라든지 이런 의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게 이번에도 반영됐다고 보여요. 40초간 붙잡고 뭐 했다는 거는 북한 매체들이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김정은이 남긴 방명록의 글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글씨가 뭐 소위 김정은체로 알려진 약간 우상향체입니다. 그 내용은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잘 안 보이시지만, 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러시아, 저거 북한식 러시아어 표기입니다. 러시아의 영광은 불멸할 것이다. 불멸이란 말 썼습니다. 김정은 날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고영원 원장님, 저거 어떤 표현입니까? 저게 이제 사실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1961년이었죠. 예, 스푸트니크호를 타고 지구인으로서 처음으로 우주를 갔어요. 세계 최초. 세계 최초로. 그래서 그 스푸트니크 쇼크라고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쇼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의 영웅입니다. 그 모스크바 가도 유리 가가린스카야라는 거리까지 다 있거든요. 유리 가가린 광장이죠. 네. 광장도 있고 울리자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가서 러시아 사람들을 저건 또 축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가가린을 낳은 이 러시아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 이것도 스탈린에게 스탈린과 그때는 스탈린 후였고 크루슈초프나 지금 푸틴한테 돌리는 영광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만나보면 가가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이제 저렇게 씀으로써 이제 러시아의 일종의 외교적 제스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띄워준 거죠. 네. 자, 우리가 어린 시절,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한글 백과사전 세트를 집에 들여놓으면 첫 권의 첫 문항이 바로 가가린. 자, 가가를 따라갈 사람이 가가린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의 비행사였죠. 핫산역에 영접 나온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김정은에게 이 유리 가가린 사진을 석 장이나 선물로 줄 정도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얼마나 지금 이 우주와 관련해가지고 매몰되어 있는지를 그 러시아가 잘 간파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21세기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 우주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강대국에 끼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 우주 개발의 순서를 보면은 지금 그 국제 정치의 강대국 순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개발, 특히 ICBM과 관련해서는 이게 우주 개발인지 아니면 미사일 개발인지가 그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방명록에다가도 우주 정복자들을 낳은 러시아의 영광이 불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이거에 굉장히 급급해요라는 거를 러시아 측에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를 지금 방명록에 보여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이제 이 소위 러시아로부터 요 기술만 따가면은 이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영광이 있으라. 지금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함의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대들의 불멸의 영광을 나에게 주면 나는 이것을 북조선의 영광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함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김정은과 푸틴은 1시간 30분에 걸친 확대 회의 그리고 30여 분의 단독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발표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자, 저 아무르주 우주기지 여러 번 나왔지만 저 회담장이 갖는 의미가 또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러시아의 극동 최대의 우주 발사장이고 보스토친이라는 발사장이 저는 근데 정상회담 장소로서 이 수도나
아니면 어떤 지역의 유명한 휴양지 도시가 아니고 네. 우주 발사장에서 정상회담을 했다는 소리는 제 기억으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세계 최초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아주 세계 최초 기록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저 어쨌든 저기에 가서 회담을 했는데 회담 내용은 하나도 밝히지 않았고 뭐 크렘린 측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주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다, 다룰 네.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한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노골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와 탄약을 우리가 가져오고 우리가 북한의 인공위성 기술을 우리가 줄 거야 이런 거는 세계가 들으면 경악할 일이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야기를 안 했지만 어쨌든 발표는 안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추측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로서는 지금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서 지금 탄약과 포탄과 모든 무장 장비가 모자라고 김정은은 지금 5월 달과 8월 달에 인공위성이라는 걸 2번이나 했었는데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네네. 나는 그 우주 발사장을 가서 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걸 꼭 가지고 말 거야 하는 어떤 어린아이 장난감을 앞에 유혹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는데 어쨌든 저는 그 김정은의 말에서 가장 주요 알았던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국주의에 맞선 성전으로 보죠.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게 2차 대전 때 독소 전쟁 때 러시아가 이 전쟁을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불렀고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유명한 군가가 성스러운 전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러시아 측을 배려를 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마음에 맞다기보다도 푸틴의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거든요. 러시아 우주 정복자 이야기도 그렇고 성스러운 전쟁이다 그렇고 우리가 전적으로 당신들이 악의 무리에 맞선 당신들의 전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거는 뭐 북한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한 거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 어쨌든 두 사람의 회담 중에서 명백한 것은 군수 부분, 국방 부분, 무기 부분에서 협조는 뭐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의 성찬을 차려줬으니 우주기술과 우주선 기술을 좀 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팎에서 나온 얘기들의 조각을 좀 맞춰보면 불법무기 거래 회담이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제국주의 성전 얘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보수적으로 단 1%의 가능성에까지 신경 쓰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소위 관전자로서 전문가로서의 좀 역발상적인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 그랬잖아요. 한 줄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별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왜냐하면은 또 시사각도 있군요. 우리가 1990년에 한소 수교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갖다 줬어요. 차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받은 거는요. 이 표현은 좀 뭐하지만 나중에 돌려받은 건 좀 허접하게 이럴 데가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돈은 뭐 거의 못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러시아는 당장 100만 톤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북한의 탄약 이게 급해요. 근데 그 100만 톤의 탄약이라는 게 어찌됐든 한국 전쟁 6.25 끝나고 별로 쓰지 않았던 탄약을 묵혀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성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거 얼른 넘기고 인공위성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전수받겠지만 러시아가 그걸 그렇게 활수하게 주는 푸틴이 아니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별로 얘기가 없으니까는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 하면서 서방을 상당히 좌불안석으로 만들면서 실제로 탄약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려고 하는 KGB 출신의 푸틴의 노림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단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 거래가 있다는 전제로 매우 신중하게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만 이것을 그 민간 영역에서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크렘린궁 측은 묘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민감한 영역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감한 현안을 논의할 것이다에 이어서 민감이란 단어를 두 번째로 썼습니다. 불법 무기 거래였기 때문이란 얘기도 있고 이게 정말로 민감해서 이게 공표될 경우에 역풍,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유엔 상임 이사국 아닙니까?
자기네가 찬성을 해서 북한이 무기 수출 같은 걸 못하게 막는데 자기가 앞장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기를 받아가고 첨단 인공위성 기술을 주면 안보리 제재 자체를 이 사람이 앞장서서 허무는 거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민감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쓴 것 같고, 암만 민감한 표현이라고 써도 뭐 북한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네. 러시아가 줄 수가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멋있게 포장을 하느라고 이제 민감한 부분에서의 협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대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방 언론과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북한의 위성 기술을 지원하고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건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6일에 김정은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래 목록은 여기서 주고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유력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당장 급하니까. 그리고 아마 과거에 6.25 이래로 많은 그러한 그 군사 지원을 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호환성 때문에라도 구입하듯이 아마 러시아로서는 북한제 무기가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놓고선 다 알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갔다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이거 받아간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래서 국방장관과 김정은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거래 목록을 얘기한다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는 말 중에 그럼 그것의 대가로 하면서 그럼 어떤 그 우주 관련 기술이 갈 것인가? 우리는 뭐 그 정찰 위성 실패했으니까 거기 결정적인 기술을 대주면 어떡하나?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근데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러시아의 우주선에 북한 사람을 태운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도 그 저기 러시아로부터 그 훈련 받아가지고 우리 우주인이 우주선 탄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기술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전문가들 얘기는 설사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준다 하더라도 그 저 어린 아이한테 젖먹이 아이한테 스테이크 주는 꼴이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고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러시아에 대한 그런 외교 전략이 있으면 지금 전개할 시점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자,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약 말씀드린 대로 100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적인 왕따가 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서 바닥난 소련의 그 러시아의 탄약과 무기를 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들은 다 지금 러시아제 기술로 해서 북한이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호환은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기술 규격이 러시아 규격하고 북한 규격하고 똑같습니다. 박격포 규격도 똑같고 전차포 규격도 똑같고, 왜냐하면 러시아제 무기를 값이 생산한 거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탱크 포탄도 100mm, 110mm 러시아하고 똑같습니다. 갖다 끼우면 나가나요? 갖다 끼우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122mm 방사포도 러시아도 122mm 방사포거든요. 포탄을 갖다 끼우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들은 그냥 지금 북한이 주면 우크라이나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저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122mm, 150mm 자주포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똑같은 포탄이거든요. 그리고 총탄도 7.62mm AK 소총 탄알도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고에서 꺼내가지고 러시아에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쪽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과연 러시아가 이제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자로, 핵 잠수함 원자로 기술을 줄까? SMR이죠. 그리고 그 수호의 뭐 34든가 57 같은 최첨단 기술을 줄까? 심지어 우주 기술을 줄까? 근데 러시아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짭니다. 인색하죠, 한마디로.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호의 전투기 같은 거 최신형 전투기를 안 줬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국이 하도 속상하니까 러시아 수호의 전투기를 가져다가 그거를 해체해서 역설계해서 만든 게 젠 시리즈 비행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또 러시아가 화가 나서 우리 거를 왜 뜯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냐고. 또 이게 아마 김정은과 어쨌든 푸틴과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서로 많겠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에서 절충점이 마련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매체 보도는요, 김정은이 푸틴의 방북을 초청을 했고 푸틴이 즉각 수락했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언제 성사될 걸로 보세요? 뭐 사실 최선희하고 라브로프 외무상하고 러시아 외무상하고 회담해서 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초청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푸틴 대통령은 가겠다고 대답을 했고 이거에 앞서서 아마 러시아 외무상하고 최선희 외무상 사이에 회담이 먼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이게 진행이 돼야 이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근데 빠르면 10월 달에도 푸틴이 러시아에 평양에 갈 수 있다. 근데 가는 조건은 러시아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가 이게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김정은이 주겠다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기술이 안 나오면 이 공급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네. 요거에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도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정은이 푸틴과 함께 또 러시아 전문가들과 함께 우주기지를 돌아보면서의 그 모습들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첩을 들고 다니며 빼곡히 열심히 메모를 했다. 또 폭풍 질문을 쏟아냈다. 푸틴이나 러시아 전문가들이 설명할 때는 눈동자가 커졌고 상기된 표정을 여러 번 지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김정은이 한 얘기 부품까지 포함하면 8m냐 직경이 이 기지에서 발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로켓의 추력은 얼마나 되나 이 전문 용어까지 썼어요. 이게 화염이 어떻게 나가나요? 하면서 손으로 화염도 그려보고 그러니까 기자가 자 북한 인공위성 개발 제작을 도울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푸틴이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짝 또 띄우기도 했습니다. 자 호기심 많은 학생의 모습이었다. 미국 CNN 방송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질문이 모두 우주선, 위성 발사, 뭐 손으로 막 그려 보이고 정말 학생 같았다는 얘기죠. 그것도 보여주기 위함이다. 지금 이제 이게 그 녹화가 돼가지고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면 아, 이 조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가 저렇게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배우는구나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선동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의한. 그때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또 어떤 식으로 선전선동을 했냐면 김정은이야말로 진정한 포사령관이고 포전문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왜 그 군사 기술에 대한 그 덕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의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푸틴이 그 옆에서 장단 맞춰주는 거야.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기술 들어가는 것도 그냥 아니니까. 말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푸틴의 입장에서 볼 때 달래는 거 다 주면 그다음에 김정은이 푸틴 말을 듣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주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찔끔찔끔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답방과 관련해서도 당장 안 갈 것처럼 지금 그 크렘린 궁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처럼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 뭐 해가면서 상대하는 것 자체가 좀 자기네들도 당장 급해서 하기는 하지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보면서 코너로 몰기보다는 저 상황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역발상으로 저렇게 되면 사실은요 미국이 우리에게 더 많은 군사적 대비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자, 푸틴이 준비한 공식 만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이 만찬장에 미리 준비해간 4쪽 분량, 4페이지 분량의 만찬사를 몸까지 앞뒤로 흔들어대며 끝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좀 이례적인데 주요 내용은요. 푸틴 동지와 전략적 협동, 지지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간 것에 대해 만족한 견해의 일치를 봤다. 북러 관계는 깨지지 않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패권, 팽창, 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무리들을 징벌한다. 이게 이제 악의 무리가 서방을 말하는 거예요. 서방 제국주의.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 역시 확신한다. 자,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갔어요. 아니 근데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인데 왜 우크라이나와 그를 지원하는 나라를 악의 무리라고 하는지 이게 도대체 개념 정리가 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걸 참 모르겠고요. 이제 정의의 전쟁이다라는 말은 러시아가 많이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의 전쟁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러시아 편을 들은 거고요. 저 이 발언들 외에 가장 제 눈에 와 닿았던 점은 북조선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는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이다. 네네.
그러면 중국이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네.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보호해주고 기름 주고 쌀 주고 하면서 체제를 보호해줬는데 러시아의 관계가 우리보다 관계가 더 발전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한다 그러면 아마 시진핑 주석이 저 말을 들으면 화를 많이 낼 것 같은데 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네. 이게 어떤 것으로 돌아올지는 김정은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만찬 메뉴는 예상했던 대로 엄청나게 화려한 메뉴를 공수해다가 지금 대접했다고 하는데요. 총 7가지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자, 들어보기만 해도 뭐 침 넘어가실 분들 많을 텐데, 자, 주로 어떤 메뉴들이었나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로마노프 만찬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구 러시아 제국에 러시아 제국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일반인으로 또는 뭐 출장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러시아 음식처럼 별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인상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메뉴를 보면 뭐 엄청나잖아요. 캐비어도 나오고 아마 그 과거에 러시아 왕조들이 먹는 음식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차려서 김정은을 대접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한반도의 주변 강대국이 뭘 알고 있느냐면 이거는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국인들이 대접받는 거,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경우도 이제 이런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이 또 본국의 방송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지도자가 해외에 가서 이렇게 특히 푸틴으로부터 그 지구상의 유일한 친구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쉬운 건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이에요. 푸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 전쟁만 끝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승기를 잡으면은 다시 그냥 대충 덮어가지고 다시 서방하고 또 뭐 그 천연 자원도 수출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고립무원의 김정은으로서는 그렇다고 시진핑이 만족스럽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구명조끼는 하나 입혀놨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잖아요. 마치 자기네들이 우크라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푸틴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활수한 무슨 킹크랩, 철갑상어, 오리 해갖고 7가지 코스의 무화과, 천도복숭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김정은의 심리적인 이고만을 상당히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전술을 지금 푸틴이 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중국 말씀하셨는데 북중로라고 노상 불리던 이 중국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보도도 거의 없습니다. 지도부도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침묵하는데 다 이유가 있죠? 뭐 중국으로서는 불편하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내가 첫 여행지로 러시아를 채택했다. 이건 중국으로 들어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 북한을 이제까지 크게 도와준 적도 없어요. 크게 도와준 적도 없고 러시아 수반이 이제까지 북한 건국 75주년 동안에 러시아 수반이 평양 간 거는 2000년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다 러시아에 갔거든요. 그만큼 러시아는 그냥 북한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당기는데 보통 때는 그냥 놔버리는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은 딱 옆에 정말 800리, 1200리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걸 이제 중국으로서는 정말 성심성의로 그래도 도와주고 방패로 막아주고 이랬는데 첫 방문지를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토크로 간다고 베이징이 아니고 이건 중국 사람들로서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아서는 이게 북중로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세 나라의 입장이 다 달라서 한미일처럼 그렇게 굳건해지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는 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북미 무기거래 회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드리도록 하죠. 먼저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에 생명줄을 던졌다. 뉴욕타임즈는요, 북러 모두 서방에 의해 고립돼 있다. 푸틴에게는 동맹이 필요하다. CNN 방송, 러시아는 탄약, 포탄 부족을 갖고 있고 북한은 현금과 식량, 미사일이 부족하다. 이걸 맞교환할 여지가 지금 있는 거다. 미국의 NBC는 북한이 푸틴의 전쟁에 군사적인 지원을 할 거라는 서방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회담이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일단 우려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두 왕따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견례를 가졌는데 지금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공개되지는 않지만 그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무기 거래가 된다라는 자체가 동아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순기능을 할 만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남는데 중국의 경우는 왜 침묵을 하는가? 여기서 자기네들까지도 그 참여해가지고 우리 고 선생 말씀하셨듯이 북방 삼각 구도를 형성했다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중국에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중국이 이렇게 거리를 둬야만 서방하고 흥정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사실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것은 원래 맞아요. 중소 분쟁이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70년대 김일성이 오히려 중소 분쟁을 활용했고 과연 김정은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그 곁들일 거는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한국의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당장 그 북한의 어떤 그 우주 항공도 그렇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기술이 간다면 이거는 당장 한반도 안보와 한국 안보에 상당히 우리를 또 수세에 모는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미국에게 전략 자산뿐만 아니라 핵 우산이라든지 확장 억제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의존하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 이럴 때 한국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한국의 대북, 대러, 흥정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기 전에 미국과 한국이 뭔가 흥정을 벌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년 대선에 또 미국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또 지형이 그렇죠. 달라질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김정은은 16일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그때까지 러시아의 무기 공장들 또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푸틴이 얘기하고 있어요. 푸틴이 얘기하고 러시아 공식 매체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16일 회담이 아마 구체적으로 이번에 따라갔던 북한 국방상하고 쇼이구 국방상 사이에 무기 거래 목록이 오갈 겁니다. 이건 빼자, 이건 넣자, 이거 좀 달라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가 하면 꼼소몰스크 나 아모레라고 저기 북쪽 지역에 좀 시베리아 북쪽 쪽에 있는데 거기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군수 공업 기지 중에 하나거든요. 전투기도 만든다. 거기에서 수호의 57 전투기도 네. 만들고 잠수함 엔진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거기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틀림없이 갈 거고 아마 내려오면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해군 사령관을 김정은이 데려갔거든요. 그냥 보여주겠죠. 그걸 보여주고 너네도 어떻게 하고 우리는 또 당신네 해군하고 우리 해군 사이에 어떤 협조를 할 것이냐. 아마 러시아로부터 뭔가 신형 경비함 같은 것은 좀 받고 싶어 하겠지만 또 러시아가 그것을 줄지는 모르겠고 만약 러시아가 이번에 무기를 준다고 하면 그 최신 첨단 기술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쪽을 잘해주다가 저쪽에서 얻어맞을 수 있다는 네. 것을 러시아는 명심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관계라는 게 시소 같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자, 북한이 13일 오전에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이 시간에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게 두 발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미사일 도발을 한 것, 그리고 그 시점이 북러 무기회담의 그 와중이었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정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고요. 이거는 유엔의 제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해외에 순방을 하고 있어도 국내와 관련해서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다. 원격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담 1시간 전에 이런 식의 어떤 그 미사일 원격 도발을 했는데 위협이 있으면 핵 방아쇠를 당기는 내가 밖에 나와 있다고 허튼 짓 하지만 뭐 이런 식의 경고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이런 식의 군사 도발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과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결국 러시아의 푸틴이 이 그
최고의 수준의 미사일 기술 있잖아요. 이거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연계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그런 언급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 도발 시점은 북러 회담 1시간 전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그 김정은의 생각이 숨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지요. 정부가 자동차세에 대한 기준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을 해본 결과인데요. 왜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뭐가 누구에게 이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자를 결정을 할 때 자동차의 재산 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자동차들이 많은 기술 발전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이죠.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배기량에서 차량의 가격으로 기준을 바꿔라. 자,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뭐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또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기준을 만들자 했는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것은요 1968년도 55년 전의 기준이었거든요. 반세기도 넘었네요. 네,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세는 1949년입니다만은 그게 1968년도에 바뀌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서 과세 기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제는 우리가 충족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런 부과 기준을 바꾸라는 권고를 대통령실에서 하게 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고급차인데 모델 X는 10만 원. 네. 아반떼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소형차인데 22만 원. 이게 이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렇죠. 있거든요.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차값은 테슬라가 7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배기량이 없다는 자체로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또 여기다가 지방 교육세까지 부담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자동차세의 세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배기량 cc당으로 세액 기준이 가는데요. 지금 나오신 것처럼 1000cc 이하면 이제 80원 정도. 그래갖고 1006,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대형차로 가는 게 1600cc는 200원이 됩니다. 영업용은 네. 2500cc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1600cc에서 이것들이 갈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또 일화들이 지금 뭐 다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55년이나 된 그런 자동차세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실이 조사까지 해가면서 자동차세를 좀 바꿔보겠다, 체제를 바꾸겠다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부분들이 이제 바뀐 거고, 지금 뭐 우리가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차 가격이 7배가 차이 나는데 도리어 세금은 지금 반밖에 안 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것도 지금 사실 뭐 타당성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가 뭐 복합적인 그런 자동차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과세, 그다음에 대형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유지관리 비용 할 수 있는 소득이 이제 충족한다는 부분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68년도에는 배기량이 큰 차가 고급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바뀌었죠. 수소차,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바뀌는 부분들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201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2016년도, 17년도에 국회에서 입법까지 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아주 딱 뭐 대통령실에서 채를 잡고 이것을 전체의 조세 과정을 바꾸는 그런 용단을 내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배기량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기준으로 쓰이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실제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없어지는 사례가 있다고 해요. 예, 이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같이 사시다가 부군이 갔는데 중형차를 내려서 1600cc가 넘어가면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기초연금 타시는 부분들이 뭐 다자녀를 갖고 있어서 배기량이 좀 큰 밴 승용차 등을 타면은 또 이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어떤 수급 자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그 다자녀들 네. 문제 있다면서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다자녀, 특히 또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데 자격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 있는 것이 이 배기량입니다. 과연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배기량이 우리의 이런 기준들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지금 의문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4차나 국민참여 토론을 열고 여러 그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86%가 바꾸는 게 좋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뭐 말씀드린 기술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기량 기준이 사실 차량 가액하고 이제는 비례하지가 않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배기량이 없는 차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형평성, 공정성에 지금 위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 자동차가 이제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2,450만 대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배기량으로 재산이라는 부분들로 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넘어야 될 상황이고요. 자동차세는요, 지방세입니다. 네. 지방세고 지방세에는 뭐라면 재산세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절충적인 면들이 지금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갈 좋은 시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기준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유지를 원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건 뭔가요?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배기량 기준이 지금 OECD나 EU에 보면은 40개국 중에 한 11개국이 쓰는데 사실 배기량이라면 재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 오염 등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질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지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형차 보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받쳐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2011년도에 한미 FTA를 하면서 이 외국과의 조약이 뭐냐면 자동차 배기량에 관한 세액 조정은 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외교적인 문제가 지금 따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뭐 고려한 지금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고요.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국내차 소유자, 외국차 소유자, 그다음에 내연차 소유자,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소유자 다 조금씩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결과가 될 거냐. 그래서 예상세액을 좀 알아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지방세 전체 한 17% 정도가 지금 나오고요. 뭐 차가 1톤 미만, 그다음에 1,000만 원 미만 뭐 이렇게 따지면은 조금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6만 원부터 156만 원까지 3톤이 넘어갈 때는 156만 원까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조세 형평성, 공정성 그리고 세수 확보라는 차원에서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격이 1,000만 원이 안 되거나 네. 그 중량이 1톤이 안 되면 유리하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초경량 뭐 전기차는 네. 또
많이 주고요. 많이 가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100이라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없애줘야 될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바른 방향으로 우리 가는 부분.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차량 가액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7천만 원이 넘거나 네. 무게가 3톤이 넘어가면 또 부담이 확 늘어나요. 그렇죠. 지방세에서 지금 많이 나가는 게 지방의 인프라인데 이 차량의 중량이 넘으면 도로 훼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알맞는 그러니까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된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차주별로 네. 굉장히 자기 것은 증세가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과의 설득과 이런 여러 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맞습니다. 말도 있고 노자 말씀에 이 큰 나라를 경영하기를 작은 생선굽듯 하라는 말이 있는데 네. 디테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히 살펴서 네. 정책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야지 이거 그냥 한쪽 면만 볼 일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시대 동시대의 지금 서명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포괄 하는 그런 폭넓은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